오늘은 이제 그 초현실주의 작가들 중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다룰 건데, 내가 이게 초현실주의 작가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영, 안 좋아? 영 싫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좋은 말을 했냐면, 응. 선생님이 그거 썼어. 지연이한테 그 쓰는 그 저기 그 위로하는 글 쓰면서 그때 초현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초현실은 그러니까 뭔가 내 무의식에 생뚱맞은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현실의 확장이다. 맞아. 그 말이 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확장이지. 나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들이,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재미가, 그러니까, 웬만히들 해라,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내가 웬만한 거에 넘어가는데, 진짜 니네도 웬만히 좀 해라, 뭐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들면서 약간 질리는 느낌? 그러다가, 뭐라서 봐서 그런가? 이게 바로 탐진치의 그거로 드러나는, 그냥 생짜로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좀,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보기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어제 밤중에 들어서 이제 이 느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 근데 내가 어제 수환이, 딸내미, 갑자기 걔 이름 왜 생각이 안 나지? 선영이. 선영이 그 공연을 갔다 왔어. 저기를. 그래서 가야지 될 것 같아갖고 어제 이제 갔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갔다 왔잖아. 6월 달에는 여러분들 갈 수 있으면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가보고 싶어. 6월 달에도 또 한다고 하니까. 이거 5월에 하는 거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잡히더라고, 얘가. 어디에서 계속해서 잡히는데. 큰 작가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봐야겠다. 큰 작가 되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봐. 그러니까 얘 걸 보고 나면 어제 이제 이렇게 수원이 또 그건 처음 봤대, 어제 하는 건. 근데 야, 저걸 바라보고 있는 제 애미 저 속이 어떨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가슴이 이게 나도 지금 또 눈물 나려고 그래. 이게 이렇게 먹먹해지더라. 그러니까 애가 오니까 수환이가 웬만해서 안 울거든. 알잖아, 약간 맹해진 것처럼 자살이 시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표현한 듯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언제나 그런 식으로 걔가 이렇게 툭툭 뱉는 말이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뱉는데 그냥 뭐 수서식 한 대목 읽듯이 얘기를 뱉어. 처음부터 그랬어, 걔가. 그랬었는데 어제는 울더라고. 그래서 어떤 내용? 어제 내용은 뭐였느냐면, 그러니까 선영이가 그 작업하는 게 대부분이 다 아주 지가 겪는 걸 사실적으로 직접 그대로 해. 이름도 똑같이 쓰고 뭐 어떤 일상을 나누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어쩌면 지가 죽음을 선택했던 것과 연결돼서 한 건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렇게 라이팅이 하나 있어. 그 라이팅이 있으면 그 햇볕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애가 이렇게 하얀 바다를, 그러니까 하얀 모래를 쫙 깔은 게 이제 바다를 연상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애 표정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표정이 이렇게 저렇게 희노애락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행이야 뭐 이런 느낌이 어떤 걸로 가만히 힘없이 그러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데, 저기에 이렇게 지가 머리가 길거든. 긴 머리에 가발 3개가 이렇게 놓여 있거든, 거기에.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섬찟하더라고, 그 느낌이 나는. 긴 머리에 가발로 이렇게 놨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하다가 힐끗 저걸 보면서 얘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래서 안 보려고 하다가 보다가 조금씩 가까이 가면서 막 울어. 지가 진짜 울어. 진짜 울지. 연기가 아니라. 막 울어. 그러니 뭐 엄마는 당연히 울지. 나도 눈물이 나네. 왜 그래, 엄마들. 그래 갖고 엄마.
쟤도 울어. 미치겠다. 아 진짜 있지 이게. 아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 모래를 이렇게 모래로 걔네들이 이렇게 덮어 바닷가에서 그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울고 이렇게 피했다 도망갔다 막 그 과정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세 개한테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걔가 지 어둠이잖아. 죽은 자기를 얘가 이렇게 아주 힘들게 막 이렇게 안 만지려고 하다가 만지고 이러다가 결국은 걔를 안아. 안고 그러니까 또 우는데 얘가 언제나 그래. 우는 게 처음에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오열을 하듯이 이렇게 막 소리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울듯이 이렇게 울어. 그래서 이게 흐느낌으로 가다가 나중에 맑은 울음으로 바뀌어.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는구나. 얘는 진짜 작업하길 참 잘했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결국은 지가 저의 어두움으로부터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걔를 안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싶은데도 아우 바라보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아프더라고. 이게 오선영의 브이로그인가? 응, 오선영이야. 걔 오선영 맞아. 사진이 있나? 이렇게. 응, 그거야. 그거 어제 한 거네. 벌써 올라왔어? 넌 진짜 빠르다. 아니 누군가가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거지. 근데 이게 본인 블로그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어제 사진 찍었거든. 그 사진 좀 이따가 보여줘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느냐면 아이고 참. 세상에 그거 저기 아이고. 미순이한테 그 한 장만 보내줘. 그것만. 보내줘지니 지금? 쉽지 않니? 그 쉽지 않으면 내버려둬 나중에. 아유 미쳐내가. 아유 진짜. 나는 수환이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선영이 잘 모르고. 승환이 때문에 그렇지 뭐. 근데 수환이가 아유 진짜. 아유, 그러니까 너무 걔. 왜 이렇게 무거워. 삶이 다 무거운 거야. 근데 누구나 다 무거운데 그 무게를 토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눌러서 아닌 척하는 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느냐면 그 긴 테이블에 이런 것처럼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걸 그거 틀어놓은 걸 내가 잠깐 봤는데 저기네. 뭐야? 저기 수환쌤 블로그네. 수환. 아, 자기 딸 걸 올린 거야. 너무 낯익은 애가 있어서 보니까 벨이야. 그러네. 베리 때문에 산다. 베리 때문에 살아 그 집도 진짜. 아유. 그러니까 아빠가 약간 우울증이거든. 근데 아빠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빠가 없어. 그래서 아빠 때문에 막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빠랑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런던에서 나온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뭐 그런 식의 것들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자고 같이. 6월 달에 하는 건 내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좀 가서 보라고 하면 좋겠다 싶었어. 왜냐면 거기다 좀 올려주세요. 아니 이거 우리 그때 카톡에 올렸잖아 수환이가. 여기 다 언제라고? 얘기도 했어?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이제 끝나. 그리고 6월에 다른 걸 또 한대. 그때는 가보자. 나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수환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선영이 얘기를 하다가 언뜻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굿하는 거야 굿. 자기 안에 이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몸으로 자기를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아브라모비치가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 아브라모비치의 처음 작업이 이 손을 딱 펴갖고 이거 칼로 이렇게 찍는 거잖아. 찍으면서 여기 피가 나면은 그걸로 막 가슴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끝까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자해의 개념으로 가다가 지금 아브라모비치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이에 그 여자가 하는 것은 거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명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잖아. 그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삶에서
그 과정을 토해 가면서 가는 게 예술가들이고 그 영성가든 종교인이든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그걸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스리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쓰러지게끔 하면서 사는 게 일반인들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걸 다스리고 누르고 못 본 척하고 그러면서 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작품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들춰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깨지기 싫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구나. 이 작품이 나한테 다가올 때 과연 작품이라는 것이 나를 그렇게 다시 보게끔 인식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어제 내가 선영이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야. 다시 한번 실감을 한 거지. 그러면서 수환이 등을 두드려 주면서 됐어 그래. 이만하면 됐어. 이게 되더라고. 뭐냐면 애가 토해내니까. 토해내고 그 어둠을 안고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눈물이 맑아지니까 이미 지가 지 어둠으로부터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잖아. 그 힘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하면서 얘는 아마 한동안 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걸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타인을 위로하는 쪽의 작업으로 분명히 바뀌겠구나. 지금 전반기라서 이런 거지. 이런 그 가능성이 좀 느껴져 갖고 선영이랑 같이 점심 먹기로 했거든. 한번 얘기 좀 하려고.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늦게까지 나이 든 때까지 활동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결성된 것이 앙드레 브루퉁이라는 사람이 앙드레 브루퉁 이전에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어떤 시를 써갖고 초현실주의라는 이야기를 해. 근데 앙드레 브루퉁이 이게 이제 그 문학 쪽에서 더 많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다이즘을 우리 다다이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했지. 오토마티즘을 그냥 다다다다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그냥 막 이렇게 표현, 아주 허무의 극치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런 것을 하던 것에서 이게 초현실주의라는 어떤 하나의 이즘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다다이즘은 금방 쓰러져 버려. 결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집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 중에 그것을 결집을 시키려고 나선 사람이 앙드레 브루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앙드레 브루퉁이 1926년에 초현실주의 제1선언을 이런 식으로 해. 이성이라든가 미학적, 도덕적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것도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생각이 작동하는 과정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순수한 정신의 오토마티즘이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오토마티즘, 그러니까 자동기법. 우리로 말하면은 낙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낙서하고 있는 게 오토마티즘이란 말이야.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오토마티즘은. 그리고 오토마티즘에서 확장해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모닝페이퍼 쓰는 거. 모닝페이퍼 쓰는 얘기 우리가 자주 했었잖아, 한동안. 그러니까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깨어나자마자 막 쓰는 거. 의식으로 이거 차단시키기 전에. 그런 것이 오토마티즘 기법에서 확장된 어떤 나를 보게끔 하는 무의식의 문을 여는 기술법 중에 하나지. 모닝페이퍼 같은 게 이런 데서부터 발전된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이제 앙드레 브루퉁이 이제 선언을 해. 그런데 이것이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힘이 생기면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오토마티즘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꿈의 세계, 즉 억눌린 욕망의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 전역에서 유행했고 전쟁 이후 미국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 등 다른 사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그 1920년, 1900년대 초에 활동했던 유럽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초현실주의적
그 어떤 기운으로 작업에 참여를 했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은 에너지라는 게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때 왜 이 에너지가 뭉쳤을까? 결국 어떤 하나의 이짐이 생기는 것은 에너지, 결핍된 에너지가 어떤 하나가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확 뭉쳐갖고 이짐으로 생기는 거잖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각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이렇게 선한 기운의 것으로 51%만이라도 선한 기운의 것으로 드러나게끔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게 자아 성찰이다. 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도는 기운의 방향성 물꼬를 잘 만들어 주자는 얘기지. 생각의 물꼬도. 그런 것처럼 이것이 확 부족한 부분에서 이 에너지들이 확 몰렸단 말이야.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거잖아. 결국은 인상주의가 시작되면서 자아라는 개념이 실제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로 보면 그렇게 자아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무엇이냐면 인상주의에서 드러나는 것도 만화의 올랭피아 같은 거는 고발하는 거잖아. 응? 고발. 어떻게 여자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고발을 이렇게 반항하듯이 비튼 거잖아. 그리고 모네 같은 경우가 야 이게 우리가 보는 색이 진짜 색이 아니야. 빛에 따라서 색이 계속 변하잖아. 그러면서 색을 쫓아서 막 하고 세라 같은 경우가 아니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점으로 찍어야지 돼.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과학적인 걸로 막 발전을 하고 세상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저기 어떤 사물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원리를 탐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 과학적 인식의 이성과 연결돼서 풀어지는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로 발전하는 게 인상파잖아. 그 인상파에서 이제 후기 인상주의가 나오는 그 지점에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전쟁이 일어나잖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원이 감돌 거 아니야. 이 전원이 감돌 때 이 예민한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면 아니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을 하고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으면 유토피아가 일어나야지 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나니까 다다이즘 같은 것이 발달하다가 이 하나의 그걸 인식한 사람들 그 뭉치기 시작하니까 그 에너지가 하나의 결집이 에너지 그쪽 확 뭉쳐지면서 결집이 된 게 초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거지.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는 그때 1900년 초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일어나서 피어난 한 숭이의 미술사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초현실주의가 어떤 양식도 그렇게 뭐 길게 가지는 않지만 점점점 짧아지지만 잠시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해 놓고 사실은 각자 흩어지면서 있는데 초현실주의의 이름을 갖고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이제 펼쳐지기도 하고 끝까지 그걸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무의식이라고. 무의식에 있는 감정의 이게 표출이라고. 이게 특히 프로이드가 그때 마침 프로이드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감정의 표출로 드러나니까 이게 20대 젊은 20, 30대 젊은 청춘들 특히 남자애들이 첫 번째로 꽂히는 게 성적인 걸 꽂힐 수밖에 없어. 탐진치료 일어날 때 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게 섹슈얼리티한 거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도대체 뭐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읽어내자. 이런 전제 하에서 이제 한번 쭉 보는데 여러분들 내가 초현실주의 그 김성문 씨가 보내준 거 들으셨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했던 초현실주의.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네. 몇 초짜리가 되게 짧은 거. 요거 몇 초짜리. 응. 그거 다 들었지. 굳이 같이 더 안 들어도 되겠지. 지금 이 설명이야. 응? 이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작가로 우리가 처음 나오는 게 누구냐면 조로조대 키리코야. 이거는 못 들었어.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땅하지가 않아. 유튜브를 아무리 아니 찾아도 그게 아니고 음악이 너무 커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 내가 댓글 남겼어. 설명이 없어 거기에는. 설명이 없고. 아니 설명을 쭉 해주잖아요. DBC 설명해 주는 건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분위기 느끼라는 거였어. 그래? 조로조대 아니 긴데 듣는데 막 이게 도대체 음악이 너무 크고 막 이래갖고 되게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 한 10분도 못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음악의 분위기만 느끼면 돼. 드뷔시가 인상주의 그 음악가잖아. 저기야 파리고동 출신. 아 그래? 그래서 드뷔시 음악 선생님. 드뷔시의 음악이 그 느낌이 들으면은 이 이미지가 보여진다는 거야. 특히 드뷔시의 이번에 보낸 게 바다였나? 바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그게 심하게 드러나자 그 느낌이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봐봐, 칸딘스키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드뷔시는 음악으로 그림을 표현을 했다고. 이미지, 그림이라는 것보다 이미지를 표현했단 말이야. 그 드뷔시가 이미지로 표현한 것들의 그 느낌이 조로조대 키리코 그림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풍경에서 느끼는 그 느낌하고 비슷해.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엮어갖고 음악을 뭐지? 응? 많이 끊겨 얘가. 말이 이게 선생님. 뭐가 또 빠졌나? 잘 찾아봐. 응. 아니 지금 확인하는데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러게. 끊겨? 지금은 괜찮아요. 응. 좀 전에 것들 많이 끊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 칸딘스키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아니 음악을 만들어서 그림을 이미지를 연상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모든 거 한꺼번에 다 섞였지만 그 당시에 이게 시도가 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그림과 가장 친했던 것이 사실은 문학이야. 문학이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키리코 작품이 그런 건데 키리코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앙드레 브루통이 초현실주의를 제일 선언을 하고 이러면서 시작을 할 때는 아폴리네르나 이런 그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결집을 했는데 키리코도 발견하고 그 에른스트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림이 같이 이렇게 확 들어가죠. 그래서 키리코 같은 경우에 작업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슨 뭐 나는 초현실주의를 한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했던 작업 자체가 그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키리코 내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제 그 사진가들 사진들을 집어넣었는데 이 필립 알스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예술가들을 많이 찍어. 달리가 이렇게 공중에서 확 뛰는 느낌의 사진도 필립 알스만 사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그 사진가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때 키리코답게 그러니까 자 인물 사진을 찍는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어쨌든 조금 친한 사람들이니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무엇을 관점으로 찍을 것인가 두 가지야. 자 머리 예쁘게 빗고 옷 매무새하고 증명사진 찍는 개념으로 찍는 것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느꼈던 어떠한 나의 느낌을 그 인물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내가 본 경숙이 내가 본 정의 미순이를
해석을 해서 연출을 해서 찍을 수가 있어. 자, 이 포트레이트는 필립 할스만이 느꼈던 조르주 데 키리코의 인상인 거야. 조르주 데 키리코는 이렇게 이중초상 같은 느낌의 자아상을 자기가 그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르주 데 키리코가 만든 자기 작품이야. 그림이야. 그 그림을 뒤에다 놓고 아웃컷싱 시켜서 실제로 조르주 데 그 본인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갖고 사진으로 이 사람의 그 작품 세계를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근데 저 사진은 필립 할스만이 찍은 거야. 그래서 내가 키리코로 보여주는 걸로 필립 할스만의 사진을 넣은 이유가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포트레이트라고 해서 사진가들의 사진을 볼 때 해석을 할 때 일단 증명사진용 개념의 사진은 그냥 뭐 증명사진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 인물에다가 그 인물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대로 찍는 거. 두 번째, 그 인물을 해석해서 그걸 찍는 거. 인물을 해석해서 찍을 때는 연출을 많이 시키지. 내가 본 저 사람의 느낌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정하고 이 인물을 설명하기 위한 서사적으로 쓰이는 게 배경인 거야. 그래서 배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물을 내가 이게 카메라로 보는 방법에 나오는 얘기야.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해서 아웃포커싱이라는 건 그러니까 배경은 조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 주연이 되는 것을 설명해주는 어떤 설명 장치인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찍을 때와 이거를 뒤에 있는 것과 이걸 똑같이 찍을 저기 두 개 다 편포커스 양쪽 초점을 다 맞춰서 찍을 때와 아웃포커싱 시켜서 찍을 때와 그것이 느낌이 전부 다르다는 거야. 아웃포커스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배경 선택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웃포커스가 주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대부분이 말하는데 그거는 나는 굉장히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 주제를 강조한다기보다 주제를 설명하는 거지. 그랬을 때 때로는 얘를 진하게 같이 펜포커스를 얘도 맞추고 펜포커스를 했을 때 더 심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지금 사진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인물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걸 넣었어. 어쨌든 조르주 데 키리코의 우리가 작품들을 이제 조금 쭉 볼 건데 이 사람은 굉장히 관념론자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초현실주의의 작품들이 막 그 유행을 할 때는 표현적이고 우리가 이거 전에도 배웠잖아. 독일의 표현주의, 포비즘, 후기 인상주의 뭐 이런 것에서는 이미 이게 뭐 미래파 이런 것은 뭐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는 거잖아.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개인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갖고 그것이 막 유행을 하던 때에 이 사람은 작품이라는 게 꼭 그래야지 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래서 고독하게 자기 길을 걷는 거야. 어떤 길? 고전적인 느낌을 살리는 거지. 이 사람은 그리스 출신이고. 다시 신고전주의로 간 거야? 사진의 신고전주의? 아니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키리코는 필립 할스만은 사진 작가고 네. 키리코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화가야 화가? 응, 이게 그 사람의 자아상이야. 이 사람은 자아상을 많이 그려. 근데 키리코는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탈리아계 사람이지만 그리스에서 출생을 해.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어. 10몇 살에 죽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사를 한단 말이야. 이탈리아로 이사를 했는데 그걸 읽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시 엄마 고향으로 가는구나. 자, 내가 읽어줄게. 조르주 데 키리코는 1888년 그리스 보르스에서 태어났다. 이 그리스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라는 거,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보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이탈리아의 화가 있다. 그리스에서 출발했지만 그는 초현실주의 예술의 초기 단계 중 한 주류인
형이상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형이상학파라고 일단 그래 들어두어. 형이상학하면 플라톤이잖아. 네. 플라톤이 관념주의잖아, 그치? 바로크, 초현실주의, 근대미술, 고전주의, 네오바로크 건축을 개척했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다는 얘기야. 197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죽었다. 1905년 17살이 되던 해 키리코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그리스를 떠나 비네치아와 밀라노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독일로 갔다. 독일? 미네노로 가서 엄마가 그러니까 계속 떠돌아다녀. 엄마가 계속 떠돌아다니까 얘도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지. 북으로 가는. 그러니까 독일로 가니까 이 독일에서 얘가 누구를 보느냐면 니체의 사상을 만나. 니체보다 40년인가 후배야. 이 저기 키리코가. 그러니까 니체 말년에 그 니체 사상 젊은 시절에 니체 사상을 심취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니체 죽고 난 다음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왜냐면 니체가 일찍 죽잖아. 그 정신 저기 되면서.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니체 세상에 심취를 하고 쇼펜하우어 사상에 심취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란에서 조르주는 미술 아카데미에 다니고 동생 안드레아는 음악을 공부했는데 여기 나오네. 조르주는 이곳에서 니체, 쇼펜하우어의 책들을 읽었다. 엄마는 다시 조르주를 데리고 밀라노로 이사를 갔고 다시 또 피렌체로 갔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자화상을 그리는데 그 첫 번째 자화상에다가 자화상을 그려놓고 이따 내가 그림 보여줄게. 여기는 없는데 그려놓고 액자에다가 뭐라고 파느냐면 니체 말을 놔. 수수께끼가 아니라면 무엇을 좋아할까요? 이게 니체가 쓰는 어떤 서사시의 그 제목 같은 건가 봐. 나도 이걸 안 찾아봤는데 무엇을 좋아할까요? 네 수수께끼가 아니라면 무엇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써놓고 이 수수께끼가 아니라면 무엇을 좋아할까요를 이런 것에다가 계속해서 써놓고 그거를 주제를 갖고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걸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것을 그리는데 고전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고전 미학에 이 사람의 관심을 갖고 가는 거야. 지금 이 전 세계 저기 유럽은 전체적으로 막 나를 드러내고 무의식을 표현을 해내고 막 이렇게 난리 바가지를 치는 이 와중에 이 사람 이런 걸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파리에 왔는데 파리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어디에 출품을 했어. 근데 그 시인 아폴리네르가 키리코를 주목을 하기 시작해서 끌어들여. 그랬을 때 내가 이게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이중으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조금 이따 내가 보여줄게. 요게 첫 번째 자아상이야. 첫 번째 자아상을 이렇게 요게 그거래. 수수께끼가 아니라면 무엇을 좋아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니체의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지.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자아상을 그려. 그리고 이러한 풍경들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오징어 많이 봤다. 이걸 아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누구 저기 있잖아. 근데 느낌이 에드워드 호퍼 그림이야. 이게 지금 그림 두 개인 거지? 두 개야, 두 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에드워드 호퍼 할 때 이거 보여줬었지, 내가. 키리코 그림. 그 키리코. 이게 분위기가 흐름이 약간 뭔가 이렇게 좀 그 초현실, 현실 같지가 않잖아. 분명히 현실의 어느 부분을 그린 건데 비현실적인 세. 이거 봐봐. 밝은 대낮 아니냐. 굴렁쇠로 굴르고 가고 사람들이 왔고 이게 그림잡게 길게 드리워졌다 하면 밝은 대낮이고 절대 추상화가 아니잖아. 그런데 느낌이 기묘한 느낌이 들잖아.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느낌 비슷한 거. 수수께끼가 아니면 무엇을 좋아할까요? 라는 느낌처럼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느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키리코야. 한해 초현실주의 느낌 그 느낌들이. 초현실주의 느낌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그러는 거.
이런 것이 연결이 돼서 키리코 같은 사람의 그림들이 연결이 돼서 누구가 나오냐면 마그리트 같은 사람들이 같이 이 라인을 이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느낌 알겠지? 약간 이성적이고 관념적이고 뭔가 생각하게끔 하고 근데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성을 건드려서 멀쩡하니 파이프 그려놓고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둥 뭐 이렇게 이성으로 한번 균열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이 감성으로 뭔가 균열을 일으키잖아. 그런데 관념적인 것과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이 한 흐름이 쭉 있다고. 그런 반면에 아까 말했듯이 그 성적이고 섹슈얼리티적인 어떤 것을 마구 표출해 나면서 욕망을 덩어리를 쏟아내는 또 하나의 한 부류가 있다고. 현실주의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돼. 근데 이게 나도 나의 편협함을 내가 보는 거야. 아, 나는 뭐래도 그래. 내가 충청도 사람 아니랄까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야. 끊임없이 나는 그런 식의 것을 추구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철학적인 걸 추구를 하는 사람이지 예술적인 걸 추구를 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지. 예술적인 것이 이제 철학으로 가니까 오히려 그때는 편안해지는데 초현실적인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춰지면은 아 글쎄 알았다고는 하면서 좀 그런단 말이야. 내가 신화를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야. 나의 그 부분이 이렇게 결핍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결핍이 아니라 굳어져 있다고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깨는 거거든. 깨면서 흐르게끔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미순이가 막 그럴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씩씩 웃는 게 사실은 제가 막 그런 게 내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게 있거든.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그렇지. 선생님이 웃으셨어. 그게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의 제일 지나간 자유스러운 게 누군 줄 알아? 지연이야. 지연이하고 가끔씩 내가 놀래. 지연이하고 수환이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스러워. 그러니까 그쪽 저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덜 굳어 있어. 자유스럽다는 표현보다는 덜 굳어 있어. 걔네들은.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이게 태생으로 굳어져 있는 거라서 내가 자꾸 돌던지듯이 자꾸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러는 거거든. 전숙생은 불륜, 가정 불화 이 부분만 빼고는 다 이렇게 다 오픈되어 계시지 않아? 경숙이는 난다 사실은 본성적으로는 이게 열려있는데 그 이론 저게 뭐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눌려놨어. 선생님하고 비슷해. 근데 나는 본성적으로 열려있지가 않다고. 나는 본성은 열려있어. 내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 엊그제 생각했는데 자기가 한 3살 때 그런 게 모든 걸 자기가 태어나서 모든 세상과의 그런 걸 받아들인대잖아. 그러니까 나의 이 자유로운 본성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엄마랑도 얘기를 해봤거든. 근데 아버지도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이었지만 너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야. 나같이 이렇게 막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 시골에서 태어나면서 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미리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잡았기 때문에 1살 되기 전에 내가 오긴 왔으나 내가 거기서 자란 거는 돌 전까지는 완전히 시골스럽게 자란 거야. 그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도 뭐 학교 졸업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막 시집살이를 한 거지. 칭칭시야. 갖고 나를 낳는데도 아기를 어디다가 둘 수가 없어갖고 이런 구럭이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매놓고 있잖아. 내가 자니까. 최고다 최고. 그러고선 여기 밥 매러 갔대. 그러면 그 오빠들도 어린 오빠들도 있긴 한데 내가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닭똥을 집어먹었대. 맞아 그때 그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그냥 막 자연에 내를 내깔겨 둔 거야. 그렇지. 그때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면 뭐 지렁이도 잡아보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야생처럼 지냈겠어.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래서 어쩐지 막 시골 가고 그러면 왠지 고향 온 거 같고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경숙이지만 이 서울 경자를 쓰는 거야. 왜냐면 서울로 가내라 이거지. 서울인데 사실은 나의 그 무의식 안에는 너무나 시골스럽고 자연스럽고 그 야생적인 게 나한테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서대문에 처음에 정착한 곳이 서대문인데 거기서 맨날 뛰쳐나가서 3, 4살 때 내가 없어졌다니까. 서울역까지 걸어간 거지. 그 경숙이 찾아라 이거가 이제. 경숙이 찾아라.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렇게 나의 타고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경숙이 같은 경우는 거야. 굉장히 자연스러움이 워낙에 몸에 있는데 그게 그 집안의 유기적 가풍이 어떤 걸로 그냥 꽉 눌러놓는 데다가 맞다리잖아. 보다가 시댁 가서 더 그런 거. 자유스러운 유교결. 자연스러운 유교걸이야, 유교걸. 맞아. 자유 뭐야? 랩걸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랩걸이 아니라 유교결. 유교걸이야, 유교걸.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눌러놓고 막 이러다가 그것이 안에서 삐죽삐죽 나니까 막 철학 공부도 하러 다니고 뭐도 너가 막 이렇게 돌을 찾아서 왔다 다녔던 것처럼 나도. 경숙이는 철학을 찾아서 왔다 다녀서 공부를 찾아서. 그런데 깨질 정도 가면 두려움 때문에 피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여기 와서 깨지기 시작을 하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건데 그 과정이 사람마다 그게 다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굳이 환경으로 말하면 난 시골에서 자랐지만 거의 갇혀서 자란 거랑 마찬가지야. 너무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누구한테 보호받았느냐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데다가 일찌감치 애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 그러니까 저 혼자 내깔려 둔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눌려져 있는 게 많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내가 굉장히 컴플렉스도 많지만 이상한 자긍심 같은 게 있잖아. 나는 내가 공주인 줄 알고 자랐으니까. 진짜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도. 내가 그런 줄 알고 자랐으니까. 난 부잣집 막내딸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보다가 이게 몸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한 것에 비해서 자존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옥가망천이 할 때 언니는 한 번도 고용인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렇지. 언니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고 어렸을 때부터 사장님이었나 봐. 막 이런 느낌. 고용이? 누가 고용을 해? 그러니까 옥가망치는 뭔데? 예전에 우리 집에 아니야. 했던. 그러니까 거기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언니의 자태. 그냥 기본 느낌이 언니는 한 번도 고용돼 본 적이 없고 월급 받아본 적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그게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굉장히 굳어진 게 있다고. 그것이 말하자면은 이게 도덕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웬만히 좀 해라 뭐 이런 느낌이 나한테 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신화 공부도 하고 예술이 뭐고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왔잖아. 응? 더 이상 안 깨지잖아. 어쨌든 그렇게 초현실주의에서는 두 가지 부류로 발전을 했다고. 하나는 그 어떤 그 욕망과 연결돼서 가는 거, 그러니까 감정적인 몸의 욕망과 가는 거고, 하나는 정신의 욕망이 뻗치고 하나는 몸의 욕망이 뻗치는 것을 두 갈래로 갔다. 그때 정신의 욕망으로 뻗친 거, 이게 키리코가 시작이다. 이때 정신이라는 단어는 관념의 욕망으로 가는 게 맞아. 이성의 욕망. 그게 더 낫겠다. 같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의 작품을 딱 봤을 때 시인 아폴리네르 같은 사람이 발견을 해서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건교의 숲에 조금 뭐 우리하고 맞을만 하고 누가 온다 그러면 그냥 와 이래갖고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조금만 낌새만 있어도 그냥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끌고 와갖고 그거를 이제 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 초현실주의에 그래서 그룹에 합류를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앙드레 브루통이 지나가다 이 사람이 있다가 이제 그 그림 내가 보여줄 건데 그게 딱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이제 제목을 잃어버렸어. 뭐 아버지의 뭐였는데
잠깐만. 뭐 키리코에? 아, 차일드 브레인. 아버지가 아니라 브레인? 차일드 브레인이라는 제목이야. 어린이의 그 네. 머리인데 그게 아버지 모습을 그려놓고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한 그림을 보고 그렸더니 그거를 그냥 사버려. 누가? 그러니까 나는 이들을 보면은 있지. 그래서 내가 나이를 계산해 본 거야. 이걸 사고 치고 뭐 보통하게 이 사람은 나이 차가 별로 안 나거든. 몇 살 안 나. 보통 20대에 사, 20대에 다들. 20몇 살 때. 응.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샀다고요? 차일드 브레인이라고. 딴 그림. 잠깐만. 그거를 우리가 새로 공유를 하자. 그림을 이걸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 그림을 열어 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열어. 오케이. 그리고 공유 다시 해서 그 창을 좀 닫고 그렇지. 요거를 하는 거야. 공유 다시 시작해서 새로 공유. 공유해서 얘지. 응. 얘 맞지 지금? 응. 예. 공유. 자, 미순아 보이지? 네. 이건 아까 자화상 처음 그린 자화상이랑. 응. 자, 그러니까 그림이가 무작위로 있는데 이게 처음 그린 자화상이고 내가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게 차일드 그레인. 이게 차일드 브레인이야. 이 차일드 브레인이 뭐냐면 요게 설명을 어린이의 뇌라는 의미의 브레인. 정신분석학 용어로 거세된 페니스의 이미지래. 이게. 즉 팔루스를 나타낸다. 팔루스가 뭔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아이와 부모 관계 세계를 어린이 뇌라고, 차일드 브레인, 어린이 뇌라고 한다. 이것을 조현실주의자의 멘토였던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정작 잘 몰랐던, 그거를 몰랐던 키르크가 이거를 자기 아버지를 그려놓고 차일드 브레인이라고 이름을 정했어. 너무 웃기지 않냐?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고 이걸 또 알아본, 지나가다가 이걸 알아본 앙드레아 브레통이 이걸 샀어. 그러니까 천재들은 천재들이야 전부. 그러고 보니까 차일드 브레인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관념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리는 사람들인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그 학파에 딱 모였는데 계속 이런 것만 그린단 말이야 얘가. 그 다음에 봐봐 계속 이렇게 관념적인 것만 그래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이게 형이상이야. 형이상 화파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뒤로 숨어있는 추상의 무엇, 형체는 없으나 그림자도 없는 형이상, 이러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움직임을 표현을 하는 거래. 어쨌든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드디어 외면하기 시작해. 너 뭐야 재수없게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잘난 척해? 이렇게. 좋은데. 너무 관념적인 게 자기네들한테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아니 뭐야 너 잘난 척해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진짜 작가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야. 대부분의 인류들은 그 시대의 사조, 유행이 되는 것에 쫓아가게 돼 있어. 따라쟁이일 가능성이 많아.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한다, 그 시대에 어떤 것이 유행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되고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야지 되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지 돼.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금만 어떤 꿈속에 있는 거 조금 기괴하게만 표현해도 그냥 마구마구 뜨던 시절에 이 사람은 그러나 나는 아니야. 이러고 자기 것을 쭉 밀고 나가. 그러니까 계속 천대받았대.
그러다가 조르주데 키르코가 다시 음. 사람들한테 재부상 된 것이 1980년대예요. 죽고 나서. 맞아. 응. 가난하게 살았겠다. 그런데 뭐 이제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야. 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을 자기 진리로 생각하고 했던 거야. 우리가 이런 데서 이런 정신을 좀 배우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은 혹시 그 박서보 전시 봤을 때 박서보 초창기 그림 있지? 딱 이거야. 안 바꾸는 정에는. 초창기는 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준다라는 게 박서보 초창기 그림을 또 내가 보여줄게 그럼.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지 뭐. 초창기 땐 전혀 지금하고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어. 그래. 기억나니? 나 기억나. 응. 박서보 초창기 그림. 돌아서 왼쪽으로 꺾어지고 이랬을 때. 그렇지, 그렇지. 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해를 위해서 보자 우리가. 그게 2019년인가? 19년. 초. 박서보 6월달이다. 이런 거란 말이야. 똑같다. 그림이 안 떠 왜 하면은? 이제 내가 뜨게 해줄게. 저렇게 관념을 해치했구나. 그치? 음. 내가 정리를 안 해놔갖고 이게 박서보가 이런 초창기는 이런 그림 그렸단 말이야. 그냥 내가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초창기 거는 아니야. 그래도 이것도 이거 단색화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키레코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본 것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이거 모방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서로 공유하면서 확장시켜 가는 거지. 이런 작업을 하다가 우리 박서보 선생은 이런 거 그냥 내가 찍어 제목이 유전지리. 유전제였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걸 하다가 무슨 뜻이야? 유전의 질 DNA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단 말이야. 초창기 그림들을 같이 보는 게 참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이게 유전질식이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이거 설치 미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찍어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저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단색화 그림으로 갈 때 단색화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 그 명상의 개념에 어떤 수양의 개념으로 수행의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 수행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탐구를 했었다는 거야. 반항하듯이 그런 식으로 조각도 하고. 그래서 한 작가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은 대가는 역시 달라. 그게 좀 있어. 내가 박서보의 그 단색화도 좋아하지만 단색화를 보고 이거 유전지를 읽어보면서 단색화까지 갔을 때 이 흔적, 이 사람의 삶의 흔적, 작업으로 드러난 삶의 흔적이 참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구나. 추구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게 딱 보이니까 박수가 쳐지는 거지. 그런데 어느 거 하나만 톡 떠갖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경우들이 그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자, 다시 이거를 한 번에 열어놔갖고 이렇게 참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잘 못한다. 바랄 걸 바라라 내가 나한테. 이만큼 하는 것. 진짜 내가 나한테 바랄 걸 바래. 자, 여기서부터 보자.
캐리코 그림도 제목이 참 많이 제목을 봐야 더 전념적인 그림들이라서. 근데 오늘 주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품은 조금 더 보세요. 네.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은 보는데 일단 그 키리코가 아까 그 이런 거, 이 시계 같은 거를 놓고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니체의 사상에 빠져갖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드러나는 게 그 석상들 같은 게 많이 이건 우리가 너무 유명한 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저것도 자화상이에요? 아폴리네르를 그린 거야. 아폴리네르는 또 누굴까? 시인이야, 시인. 아까 말했던 시인. 저기를 키리코를 처음으로 알아봐갖고 초현실주의 저기를 끌어들인 시인이야. 그 사람한테 아폴리네르의 이게 선글라스를 끼워갖고 아폴리네르를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누구라고 그러더라? 미안해. 이거래. 요거는 단테를 이렇게 그린 거지. 단테. 그림 속 주장은 이탈리아 고전 시선 단테의 모습이고 뒤에 실루엣 그림은 아폴리네르 모습이에요. 그래서 키리코는 단테를 패러디한 그러니까 단테를 패러디했어. 아폴리네르를. 뭐야? 아폴리네르를 굉장히 존경한 거지. 단테는 이탈리아의 최고의 시성이잖아. 아폴리네르를 단테에다가 연결시켜서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앙한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그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서 어떻게 이거를 알겠느냐고. 그치? 너무 붕어빵 같지 않아요? 나도 붕어빵 같다는 생각을 저거 했었어. 마들렌하고 붕어빵 아니야? 그렇지, 마들렌이지. 하나는 프랑스빵, 하나는 한국빵. 간식을 왜 젖어놨을까? 정말 절묘하게 붕어빵을.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것이 굉장히 너무 그 마그리트 마그리트는 너무 비슷하지. 다비드 이것이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아유 석고상 같아. 석고상인데 이름을 잃어버렸어. 아그리파. 줄리앙. 줄리앙 같다. 줄리앙이라기보다도 뭐 아까 제목이 아폴리네르는 있는데 누구야? 응? 아까 아폴리네르.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는 프랑스 시인 그 사람. 기욤 아폴리네르. 프랑스 시인이야. 그 당시 기욤 아폴리네르하고 여러분들 혹시 피카소 그림 중에서 새 악사라는 거 기억나요? 있어 어쨌든. 저기 이렇게 짜서도 올려놨잖아. 막 저걸로 짜서도. 자수로도 짜놓고 뭐 뒤에 악사도 어쨌든 이렇게. 그 기욤 아폴리네르가 이 피카소하고도 굉장히 절친이었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예술 문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움직여서 절친인 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찢어 발겨갖고 이거는 초현실주의, 너는 입체주의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자기들끼리는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지.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아폴리네르가 굉장히 시를 이렇게 막 그림 그리듯이 쓰기. 맞아. 그러니까 미라보 다리 시. 그거 미라보 다리 위에서인가? 그거가 그 사람 시야. 미라보 다리 위에서 왜 그 어떤 여인에 대해서 노래를 하잖아. 그게 누구냐면 마리 로랑생이라는 또 여류 화가야. 여류 화가인데 그 여자하고 사랑을 해. 사랑을 해서 그 여자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런 시를 썼던 사람인데 그 시를 이렇게 텍스트로 쓰는 게 아니라 캘리그래피 그리듯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러는 사람이야. 그래서 캘리그래피를 아마 아폴리네르인가 아니다. 그거는 저기 에른스트가 한 거다.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내지. 이런 그림들을 이런 것들이 마그리트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추상적인 추상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고. 저거 캘리그라퍼에도 출세했을 텐데. 캘리그라피는 그 에른스트가 캘리그라피라는 걸 만들어내. 이따가 나올 거야.
한국의 캘리그라피는 이게- 유영모 선생님이 하셨어요. 예언자의 보답이래 이게 예언자의 보답. 아 예언자의 보답? 응. 보답하다 할 때 보답.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고전적인 그 상들을 이런 게 갖다 놓잖아요. 이건 아까 차일드 그레인 봄이 이중적인 꿈. 아 여기 제목이 있어서 좋네. 봄의? 봄의 이중적인 꿈이래. 지금 요거를 지가 여기다가 팝업 그걸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저 뒤에도 사실은 지 그림이잖아. 이게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창문 앞에서 풍경 있고 창문에가 화풍 놓고 그리는 것하고 전부 같은 맥락에서 차용돼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그리트 그림이 데이비스턴까지 갔구나. 키리코 그 그림에서 차용돼서 확장된 게 굉장히 많아.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키리코에서 확장시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많아. 마그리트 같은. 키리코가 더 먼저지. 나는 좋은 것 같아. 키리코 그림이 마그리트보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측면에서 더 좋게 느껴져? 그냥 너는? 뭐랄까 더 형 같아. 더 음. 막 그 뭐랄까 마그리트는 약간 좀 디자인 쪽 느낌이라면 여기는 막 그러니까 그림계 형 이런 느낌. 그러니까 훨씬 더 뭔가 선배 같다는 얘기지. 사골공을 이렇게 진한 느낌. 나는 얘가 조금 더 거칠고 그거를 조금 순화되게 정돈해서 표현한 게 마그리트. 저처럼 이렇게 막 성정이 센 사람한테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이 사람께 더 좋은데. 이런 거. 그치? 심란한 뮤즈들이야 이게. 심란하다. 어찌 모르지만 심란하다. 심란한 뮤즈들. 심란한 뮤즈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밌냐. 그러니까 뮤즈가 심란하면 안 되는데. 거대한 형이상학적 내부래. 다 해부시켜놨네. 자, 이게 뭘까? 리라겠지. 오르페우스를 닮아갈 이렇게 해서 오르페우스가 나올 거야. 좀 있으면. 위대한 형이 상학자래.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다. 형이 상학자. 저맨 꼭대기는 뭐야? 문어 대가리야? 아니 로봇 같은 얼굴이지. 형이 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문어 대가리라기보다는 아까 이 얼굴이 없는 머리를 얘네들이지. 머리를. 근데 저런 머리를 로봇 많은데. 그쵸. 저기 걔 강연도 만났었죠. 근데 저 그것도 많고 왜? 아까 마그리트도 이런 옷 입히는 마네킹. 마네킹 얼굴에 저런 거 많아. 왜 의사학과 가면 맞아. 아니 그리고 백화점 가면 저기 코디에 이렇게 쭉 해놓은 그 여자들 옷 다 저런 얼굴에다가 입혔어. 자, 마네킹적인 요인이 있지. 이 마네킹적인 요인이 여인에서 여인을 갖고 막 표현해 이제 또 막 그래. 그런데 이때 이제 만네이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만네이 같은 경우가 마네킹에다가 입혀서 그림 사진을 찍기도 해. 만네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험적인 사진을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도 해. 그러니까 마네킹이 새로운 저기로 등장을 하는 거야. 여성을 대신하는데 그냥 단순히 대신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대체의 개념이 봐봐. 여신에서 비너스에서 올랭피아까지 왔잖아. 올랭피아에서 창녀 올랭피아까지 와서 그것이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 여신이잖아. 마네킹으로 대체되기 시작해. 1900년대 초에.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마네킹처럼 그런 게 마르셀 디상이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 로버트처럼 돼 있잖아. 마네킹 있고 로버트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기계미학. 이게 기계들이 나오니까 예술가들이 그거를 자기 작품에다 채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게 더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기계 미학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사람은 관념 형이 상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그렇게 발전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확장을 느껴보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마르셀 디상이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그 벌거벗은 여자 이 그림이 실제로 입체주의 아니 입체주의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 실험적인 거 하는 뭐 인상파의 마지막 저기에 냈다가 거절당하면서 이 사람이 웃기네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나한테 뭐 저기 될 거야 했는데 한 방 먹은 거잖아. 새로운 걸 굉장히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의 울타리가 치어지면은 이짐으로 갇혀지면은 뭐가 돼? 다시 굳어지는 거야. 다시 굳어졌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 쳐버린다고. 쳐버릴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거면 어떻게 돼? 그 돌연변이가 새로운 사조를 만드는 모태가 된다고. 그치? 그게 마르셀 디장 같은 경우의 역할인 거야. 그래서 고갱 같은 경우도 지그림 하나도 안 팔렸을 때 너 지금은 내가 이렇게 천시받지만 나중에 두고 봐라. 내게 엄청나게 너희들을 갖고 싶어 환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 자기들이 이렇게 천지적 기능을 아는 사람들은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시대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시켜서 확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예술인 거지. 그래서 불편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르주 데 키리코 같은 경우가 초현실주의 사람들한테 동시대 사람들한테 왜 대접을 못 받았어? 초현실주의에서 너무 벗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서야 다시 재발견이 되는 거야. 그거를 1980년도에 이 사람을 재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1980년대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제 작가들의 저기 평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 엘 그레코도 나중에서야. 그렇지. 엘 그레코도 그렇고 많이들 그랬지. 자, 아까 이거 봤던 거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보면서 나중에 저기를 해. 관심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들 한번 들어봐 봐봐. 이게 고고학자들이래. 같은 맥락으로 다 그리지? 그림의 맥은 이제 거의 보여지잖아. 그지? 이게 마지막 작품이야. 그래요? 마지막 작품의 외로운 오르페우스야. 죽기 3년 전에 그린 거야. 사람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연구가 되잖아. 우리 김철남 선생도 죽고 나니까 그림값이 올랐다며. 1976년에 죽으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이 동성애자던데 진짜만. 응? 뭐라고? 진짜 동성애자라고. 키리코? 키리코도 동성애자. 이 사람 동성애자인 거는 내가 아직 못 찾아봤고 몰랐고 그랬구나. 동성애자이면서 양성애자. 막사 에른스트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이면서 양성애자야. 아니 양성애자야. 결국은 뭐 여러 사람하고 연애를 하지만 어쨌든 이따 태닝인가 그 여자랑 그 태닝 맞나? 태닝이랑 결국 끝끝내 산 사람 아니야? 에른스트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이따가 할게. 동성애자 얘기가 나오니까. 자, 이게 오르페우스, 외로운 오르페우스. 자, 여기에서 초현실주의에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게 결국은 또 신화적인 거. 신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화도 이런 식으로 풀어. 고고학자처럼. 저쪽에서는 신화도 질퍽하게 풀고. 자, 어떤 그림을 모아놨나 보자고. 가시관 대신 월계수를 쓰고 있는 키리코래. 재밌지? 가시관? 그럼 자기가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 대신에 월계관을 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승리한 자라는 얘기야. 월계관을 쓴다라는 것은 승리자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지. 그치? 예수를 이따 보면 여러분들 기절해. 예수를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이따 그거 보면은 정말 이거 에른스트 게 여기 왜 들어와 있어? 이것도 에른스트 거야. 마지막 작품. 이거 왜 전부 쓸데없는 게 들어와 있지? 전부 에른스트 게 들어와 있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르크를 조금 봤는데 신랄한 뮤즈에서 이 저기 외로운 오르페우스까지 이렇게 했잖아. 외로운 오르페우스는 저겠지. 응? 이게 거의 자상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키르코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창기에 자기가 했던 작업들을 재탕해. 그러니까 재탕이라는 것은 똑같이 복사한다는 것보다 예전에 했던 것을 재해석해서 그리듯이 다시 그려내. 나는 그래서 이게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20대에 썼던 글들을 보면은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 문장은 비슷하나 그 당시에는 그냥 관념으로 알고 썼던 걸 지금 그걸 갖다가 보면은 실제 삶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체험에 의해서 나오는 용어들이라고. 문장이 비슷하나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이 어쩌면 옛날에 했던 것들을 재탕해서 작업을 풀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월계관 승려 월계수를 쓴 게 아닐까. 나는 키르코를 그렇게 해석을 해. 이런 키르코가 있는 반면에 자 미순아 너 몇 시에 밥 먹을래? 밥 이제 먹고 해야죠. 그러지? 밥 먹고 하자. 이런 식부터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니까 자 밥 먹고 하자. 네. 맛있게 네. 드세요. 일단 만나.